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진 것 다 다른 자식들 퍼주시고 이제 와서 저희랑 살겠다는 어머님과 엮는 30대 부부 중 아내예요. 남편과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었지만 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어요. 이후로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닌데 서로 점점 가까워졌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입니다. 이후로 딱히 숨기지 않고 연애를 했어요. 회사가 다행히 사내 연애를 장려하는 분위기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그러다 재작년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서울에서 차로 8, 9시간은 걸리는 지방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땅은 2만 평 정도고 여러 작물을 다루십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고 계시고요. 돈은 제법 되는 걸로 알아서 친정아버지도 농담처럼 회사 다니다 힘들면 때려치고 내려와서 농사나 지어라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친정어머니는 아주 질색을 하시지요. 저는 저희 부모님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상경하게 된 이후로 서울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 저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쩌다 친정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다들 돈은 안 되고 힘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눈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 반응이 속상해서 그런 편견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농사 지으신다 이야기하고 이후로 상대가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관심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의 경우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같이 식당을 하셨는데 한때는 TV에도 나오고 했을 만큼 인기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식당을 다른 자식들하고 상의도 없이 몇 년 전 아주버님한테 넘겨주셨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위로 4살 많은 형과 아래로 2살 어린 저와 동갑인 신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과 달리 아주버님이 오랫동안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아버님 어머님이 그걸 보고만 계셨던 건 아니고 이거 배운다 하면 돈 대주고 저거 배운다 하면 돈 대주고 그러셨다는데 그럴듯한 결과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답니다. 감옥은 돈만 몇 천은 될 거라대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장가도 갔는데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갔겠어요? 그 또한 전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장가까지 간 아주버님이 밥벌이를 못하니 형님이 같이 사내 못 사내 하고 난리를 쳤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형님 달래준답시고 아버님 어머님이 하시던 식당마저 기어이 아주버님한테 넘겨주신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랑 남편이 화가 나는 부분인데 잘 되는 식당을 물려받았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툭하면 이래서 문 닫고 저래서 문 닫고 재료 손질하기 까다롭다고 메뉴를 홀딱 없애고 그러니까 가게가 금방 내리막길을 걷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또 막판에 어머님 아버님이 마지막 당신들 노후자금 다 끌어다가 대주셔가지고 용케 문은 안 닫았는데 전 솔직히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신우도 사는 건 녹록지 않은 모양새였어요. 남편보다 어린 신우였지만 대학 졸업 후 동네 작은 회사에서 일 좀 하다가 바로 시집을 갔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애 갖고 그래서 회사 관두고 이후로 애를 연년생으로 둘이나 낳으면서 완전히 전업주부가 되었다대요. 그리고 신우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데 처음엔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신우 남편이 카페 열고 2년이나 지났나 그 즈음에 바로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답니다. 뭐 그래도 작은 카페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긴 해서 이래저래 버티고는 있는데 매번 죽는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신답시고 대출까지 받으셨다 들었습니다. 말로는 신우가 갚는다고 했는데 누가 갚고 있는지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이런 모든 사정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제 결정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결혼 전에는 그저 어머님 아버님이 식당을 하시고 TV에도 나왔다 해서 더 깊게 파고들 생각을 못했어요.
식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제법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나 신우 다 가정 꾸리고 잘 산다 하는데 제가 솔직히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까진 따질 수 없잖아요? 그저 가족들 다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사는구나. 그럼 됐다 싶었네요. 남편하고 저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비슷비슷한 조건이기도 했고요.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도움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남편이 먼저 성인들이 결혼하는 건데 부모님 도움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반반이 어떻고 저떻고 한 게 다 쉬운 건가 싶기도 해요. 어차피 아버님 어머님은 저희를 도와주실 형편이 못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다. 일리가 있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부모님도 농사로 힘들게 돈을 벌고 계셨으니 저도 손 벌리고 싶지 않았고요.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가면 시부모님 눈밖에 나지 않겠냐며 예단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주셨는데 솔직히 그 돈은 제가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가로챘다기보단 원래는 결혼 준비로 바빠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친정 부모님하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서 전해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 큰돈 쓰시는 건데 체면 좀 살려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복을 당신 발로 차시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도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반반 결혼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이후 결혼 준비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은 남편과 제가 모아둔 돈을 합치고도 부족해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일단 들어갔어요. 집뿐만 아니라 혼수도 그랬지요. 결혼식 비용은 들어온 축의금으로 각자 해결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어머님이 급하게 쓰실 곳이 있다며 축의금을 달라고 하시대요. 결제는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축의금 타령을 하시니 정신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하고 빌려드렸습니다. 사실 결혼식도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시댁 사정에 맞춰서 시댁이 있는 지역, 저에게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하게 되었어요. 신부인 제가 불편한 건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일단 저희 친정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멀리서 오는 저희 쪽 하객분들이 탈 버스 대절 비용이라던가 그런 건 시댁에서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주셨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저도 나중엔 치사해서 말도 안 꺼냈지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축의금까지 그렇게 가져가시곤 언제 주실 거냐 물으니 그 돈은 당신이 그간 뿌린 돈을 수거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못 준답니다. 황당했지요. 솔직히 하객 대부분은 남편 하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렇게 가져간 축의금을 알고 보니 아주버님한테 주셨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때 마침 급하게 식당 일로 돈이 필요했다나요? 말로는 1,000만 원도 안 됐다는데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돈은 돈이잖아요. 며느리로서 이렇게 말하자니 그렇지만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괘씸해서 예단으로 드리려던 2,000만 원 안 드린 거예요. 이후로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하고는 뭐 크게 교류가 없었습니다. 물론 매달 어머님 아버님 쓰시라고 30만 원씩 용돈 보내드렸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처럼 저희 도리를 해야 하는 날은 챙겼지만요. 그 외엔 가족 모임이라던가 그런 건 굳이 나서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저희 결혼한 지 2년쯤 되던 해에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 제대로 손 써볼 여유도 없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지요. 이때는 뭐 그동안 서운했고 그런 걸 떠나서 다들 상심이 컸고요. 그런데 아버님 장례 치르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무렵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유언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아주버님네, 신우네, 어머님만 모여있는 자리였다나요? 저희는 그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셨다는 유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당신 죽으면 꼭 둘째 아들래,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왜요. 소리가 입에서 절로 튀어나가더군요. 왜 저희 집으로 가라고 하신 거냐니까 그 의중이야 당신인들 알겠냐 하시더니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니 저희가 그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반년이나 되었을까요? 어머님이 언젠가부터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몸 여기저기가 안 좋다고 툭하면 전화로 앓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버님도 간암 판정 받기 직전에 보이신 증상이 속이 미식거린다, 머리가 아프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러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주버님이고 신우고 누구 하나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 끝에 일단 올라오시라고 하자 병원에 모시고 가자 했어요. 저희가 일하는 회사가 모 대학병원이랑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건 좀 번거롭긴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는 분 마냥 짐을 많이도 사오셨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어차피 내려가실 땐 태워다 드릴 생각이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집에 계시겠다고 우기셔서 그래 뭐 혹시나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모시고 가야 할 수도 있단 생각에 계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받아본 결과지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수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심지어 몇몇 항목은 같은 나이대 분들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머님 댁에 모셔다 드리려고 하니 어머님이 정말 말 그대로 대자로 누우셔서는 가기 싫으시답니다. 혼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시다고 가기 싫으시대요. 저희 집에 며칠만 더 있게 해달라고 말 그대로 떼를 쓰시더라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버님 떠나시고 얼마나 외로우시면 저러시나 싶어서 매몰차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며칠 더 계시라 했어요. 이땐 남편도 무척 저에게 미안해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먹는 것부터가 문제였지요. 저나 남편은 아침엔 입맛도 없고 해서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도 보통 만나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저희 원래 지내던 방식으로 지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반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정을 들으신 친정어머니가도 좀 보내주셨고요. 맞벌이하는 와중에 반찬하는 것도 힘들고 친정어머니께도 죄송하고 반찬을 사다 먹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어머님께서 음식에 좀 예민하셔서 바깥 음식은 안 좋아하시거든요. 당신이 해드시면 좋겠는데 알아서 해드시면 모를까 며느리 입장에서 당신 손으로 만들어 드시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처음엔 한 2주만 계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록 내려가실 생각을 안 하시고 하루 더 하시면서 그렇게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급기야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땐 슬슬 저도 짜증이 나대요. 그리고 결국 기어코 저를 정말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제가 친정어머니께 더는 음식을 보내지 마시라 했어요. 먹고 싶으면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 괜히 밑반찬해서 보내지 마시라고요. 처음에야 어머님 드시는 게 신경 쓰여서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 도움도 받았지만 한 달이 넘어갈 때부턴 어머님 때문에 친정어머니 고생시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중에 어머님이 언젠가부터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반찬을 가지고 투정을 하시대요. 너희 어머니는 맨날 똑같은 거밖에 못하냐면서. 그런 소리 듣고 좋다 할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 더는 보내지 마시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또다시 기어이 김치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한가득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들어온 거라며 조기에 한우에 직접 농사 지으신 나물에 이것저것 잔뜩 챙겨서요. 택배가 금요일 낮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 냉장고에 넣어야 할 것도 있었으니 어머님더러 받아서 냉장고에 좀 넣어달라 했습니다. 지난번엔 홧김에 이제 보내지 마시라 했지만 또 막상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 냉장고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빨리 퇴근해서 밥 먹고 싶단 생각밖에 안 들대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TV를 보고 계셨고 집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엉망이었어요. 치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솔직히 말해서 청소기 한 번 돌려주신 적 없고 남편 양말 한 짝 개어주신 적 없습니다. 아무튼
배도 고프고 허기가 졌지만 청소부터 해놓고 먹자 싶어서 불이 나게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점심에 뭘 드신 건지 설거지도 평소보다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도 이래저래 정리가 끝나갈 때쯤 남편도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대요. 그렇게 이제 저녁상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달리 반찬들이 몇 개 없더라고요. 심지어 뚜껑을 여니 반밖에 안 찬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게 전부냐 물으니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반찬이 너무 많아서 신우를 불러서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황당해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신우한테 준 거냐니까 그럼 당신이 그런 것도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잖아요. 라고 대꾸하니 니네 친정어머니가 너 혼자 먹으라고 보냈겠냐면서 저더러 욕심도 사납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더러 성격을 좀 고쳐 그러는데 황당해서 말도 잘 안 나오대요. 그리고는 설마 싶어서 냉동실을 열어보니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셨다는 것들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가 조기랑 한우랑 나물 말린 건 다 어딨냐고 하니까 어차피 니들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지 않냐면서 거기 신혼에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줬답니다. 얼마나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뻔뻔하게 말씀하시던지 황당해서 기가 차더라니까요.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신가 싶고 어디부터 따져야 되나 화가 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런데 그때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재산은 형한테 다 퍼주고 이제 퍼줄 게 없으니 우리 집 냉장고를 신우한테 퍼주냐면서 도대체 나한테는 뭘 해주려고 이러는 거냐고 빈정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 사는 집 거기 보증금 빼서 저희 주신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그 집은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반월세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그러자 그까짓 거 보증금 뭐 2천이나 되냐 3천이나 되냐 짜증을 내더니 그 돈 받고 독박스를 있냐면서 대뜸 어머님더러 집에 가게 짐 챙기라 그러대요. 그런데 어머님이 집 싫다 안 간다 하시니까 그러면 신혼에 데려다 준다고 빨리 옷 입으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저는 남편이 그 정도로 세게 나올 줄은 몰랐고 못 간다 버티시는 어머님을 보니 마음이 좋지가 않더군요. 그렇지만 남편을 말리거나 나서고 싶지는 않대요. 저도 저대로 어머님께 서운하고 맺힌 게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이런 법이 어딨냐. 네 아버지 유언 못 들었냐. 어떻게 네가 나를 내쫓냐며 못 간다고 버티시는데 이게 다 무슨 꼴인가 싶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도 결국엔 남편이 어머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니 남편이 기어이 어머님을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전화로 저한테 어머님 짐 가지고 내려오래요. 전 그때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어요. 그렇게 어머님 짐을 챙겨서 1층으로 내려가니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씩씩거리고 있고 어머님은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며 너네는 여유 있게 살지 않냐. 아주버님 내하고 신혼에는 그게 안 되니까 좀 도와준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냐면서. 하지만 제가 보아하니 반찬을 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간 남편 가슴에 맺힌 게 있던 게 그렇게 터져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더욱이 제가 끼어들 수도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네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차에 올라탔고 그 길로 신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우네 집 앞에 도착해 신우를 불러냈고 그대로 어머님을 내려드렸지요. 신우가 어머님을 보더니 놀라면서도 난처한 얼굴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희에게 묻길래 어머님한테 직접 여쭤보라 했네요. 그러니까 신우가 대뜸 지금 반찬 몇 개 가져가서 이러는 거냐며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반찬 몇 개, 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너는 그러면 하다못해 잘 먹겠다 연락이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니냐면서 사가지가 없다고 욕 비슷하게 뭐라 했지요. 그러자 곧이어 신우 남편도 튀어나왔는데 뭘 처먹다 나왔는지 입가가 번질번질 재수 없더라고요. 더는 상종할 필요도 없다 싶어서 그대로 남편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뭐 아주버님한테 전화 오고 신우한테 전화 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우리는 못 모신다고 딱 못을 박더군요. 전화 내용이야 제가 다 듣진 못했어도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마음이 후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남편이 먼저 다 필요 없다. 사람 대접해주는 처가에 더 잘하고 살겠다 하니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도 싫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어머님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게 자식 셋 고루고루 챙겨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아예 다들 각자 도생하게 내버려 두시던가. 어머님 처지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간이 해결해주면 다행이고 아무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건 뭐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갈라선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한심한 제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1살 연하의 남편과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입니다. 처음엔 서로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기에 모임 이후로 저희는 두세 번 더 만남을 가졌고요.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어디 갈지 무슨 대화를 나눌지 준비를 해왔는데 그 꼼꼼한 성격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저 하나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줬거든요.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저보다 1살 연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꽤나 놀랐네요. 이후로 저희는 6개월의 짧은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거나 그래서 서둔 것은 아니었고요. 서로 많은 것을 알고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기에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중에는 이건 아닌데 싶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꽤나 있었지요. 문제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있던지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몇몇이 저에게 정신 차리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땐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네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는 조건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일단 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공기업 간부를 지내신 친정아버지와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신 친정어머니 밑에서 부족함 없이 많은 걸 누리며 살았지요. 두 분은 엄격하셨지만 동시에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도전해볼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친정아버지 앞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땅을 남기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년 후에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크게 보상을 받으셨네요. 반면에 남편의 경우 아버님께서 여러 사업을 손대셨는데 이렇다 할 재미는 못 보셨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마다 사는 게 더 어려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남편이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네만의 소리가 나올 만큼 휘청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어머님과 위장이혼을 하셨고 파산하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위로 결혼한 신우와 아주버님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신우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우는 저희가 결혼하던 때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고 혼자 애들 둘을 키우고 있었지요. 이혼 사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이를 도맡은 걸로 봐서는 신우한테 귀책 사유가 있던 것 같지는 않대요. 다만 이혼 이후로 남자 쪽에서 양육비고 뭐고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아버님처럼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에는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집에 있었고 그래서 아주버님 외벌이로 중학생 둘을 키우는 상황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를 시부모님이 어떻게 사시건 아주버님이나 신우가 어떻게 살건 각각 독립된 가정이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셨으니 제가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네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바라는 것도 없다. 예단도 안 해와도 된다 하셨고. 한편 친정에서는 솔직히 제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특히 친정아버지께선 사윗감인 남편은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부모님이고 형제들이고 누구 하나 번듯하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 그게 걱정이라 하시대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이 결혼하실 때도 친정어머니 쪽, 그러니까 외가 형편이 안 좋아서 조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친정어머니랑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당신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난다면서 친정아버지더러 어차피 결혼시킬 거면 반대하지 마라. 애들 가슴에 안 된다 하며 제 편이 되어주셨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덕분에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혼을 하면서 친정어머니께는 면목 없게 되었지만요. 친정부모님은 북적거리는 서울이 싫다며 지방에서 작은 전원주택을 지어 생활하고 계셨고 저는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오피스텔 보증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해 작은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어요. 친정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 하셨지만 제가 사업자금으로 대달라 했습니다. 사실 사업 아이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놓고 있었고 결혼을 하면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아이 낳고 하면 휴직해야 되고 그러면 눈치 봐가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달까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친정아버지는 찬성, 친정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뭐든지 부딪혀보는 게 좋다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여자 몸으로 사업이라니 고생스러워서 안 된다였지요. 하지만 그때도 결국 두 분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나왔지요. 혹시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다 제가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초기 자본이 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초기 자본은 감사하게도 친정부모님이 대주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많이 쓰기도 했고 친정부모님이 제가 사업한답시고 전세로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도 덕분에 남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바로 제가 원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한 1년은 솔직히 남편에게도 미안한 일이었지만 온 신경을 사업에만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았으면 제 사업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키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햇수로 2년차가 되어갈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너끈히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중 200만 원을 매달 친정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용돈도 생활비도 아닌 따르기 전에 저라는 사람을 믿고 투자해 주신 데 대한 일종의 배당금의 개념이었지요. 친정부모님께서는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처음부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러자 제 고집은 못 이기겠다며 친정아버지께서 그래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 하시대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남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비밀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극구 아니라고 하지만 제 사업이 잘 될수록 남편이 기죽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숨기다가 괜히 나중에 자기를 무시했네 어쩌네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까. 왜 찌질한 남자들은 와이프가 자기보다 잘 나가면 배 아파서 심술을 부린다잖아요. 제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히려 더 오픈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화근이었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넌지시 제 사업장에서 신호를 쓸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 사업은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아서 사실 아주 경력이 없는 직원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니 꼭 사무직이 아니어도 좋다고 뭐가 좀 없겠냐고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줄만한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한 사무실에서 신우랑 일하는 게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요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솔직히 털어놓겠다면서
작년부터 신우한테 한 달에 생활비로 3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답니다. 신우네 애들 통신요금 같은 것도 자기가 내주고 있었다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한테 달달이 좀 넉넉히 용돈을 주고 있기는 했는데 그 돈으로 신우를 도와주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곤 순간 혹시나 싶어서 신우네만 그렇게 도와줬냐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신우네 도와주는 게 어쩌다 보니 아주버님 귀에도 들어갔는데 아주버님이 서운하다고 엄청 뭐라고 했다나 봐요. 남편을 불러다 놓고 예전에 아버님 사업 망할 때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근데 너는 막내고 학생이라고 아무 도움도 못 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그때 못한 네 몫을 해라 어쩌라 하면서 그리고 남편은 바보같이 거기다 대고 억지 쓰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아주버님 말이 맞는가 싶어서 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내 남편한테 이렇게 물러빠진 구석이 있었나 싶고 사실 남편이 용돈을 어떻게 썼건 간에 그건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도 아니고 가족을 도와줬다는데 그걸 야박하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만 어머님 아버님께도 이미 제가 따로 달에 5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우 아주버님한테도 돈이 나가고 있었다니 솔직히 답답하고 화가 나긴 하대요. 그래도 더는 추궁하지 않고 일단은 알겠다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든 먼저 상의를 해달라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했네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 찝찝하고 마음 상한다고요. 제 말을 들은 남편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넘어갔지요. 한편 저는 다가올 어버이날 친정아버지 차를 바꿔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 차가 거의 10년 가까이 타신 차라 오래되기도 했고 그럴듯한 선물 하나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벌어서 제가 해준다는데 구구절절 이유가 필요한가 싶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별말 안 하고 알아서 하라길래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생신하고 어버이날하고 3일 차이밖에 안 나서 늘 한 번에 챙기거든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 온 가족이 다 모여야 하다 보니 주말밖에 여의치가 않아서 주말 저녁 시댁에서 모이기로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렇게 약속 당일 시댁에 도착하니 아주버님 식구들과 신우 그리고 시조카들까지 전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황당했던 게 집에서 먹자고 얘기가 되어서 제가 갈비랑 잡채를 해갔거든요. 그런데 정작 신우나 형님은 빈손으로 왔더군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시조카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면 나가서 먹자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한테 얘기라도 해주면 제가 갈비랑 잡채하느라 시간 낭비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왕 해간 걸 다시 챙겨오기도 뭐해서 그럼 이건 어머님 아버님 두고 드시라 하니 그걸 또 어머님은 신우와 형님더러 챙겨가라 싸주고 계시는데 솔직히 거기서부터 저도 마음이 좀 상했지요. 한편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작부터 돼지갈비 15인분을 시켰고 소주도 몇 병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다들 술에 조금씩 취하면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먼저 저희 친정부모님 차 바꿔드리는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사돈은 자식 잘 둬서 매달 용돈 받고 차도 바꿔주고 팔자가 늘어졌다나요. 솔직히 말씀하시는 어감이 썩 좋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술도 드시고 하셨으니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질세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도 부모라는데 좀 서운하다 하시면서 똑같이는 안 해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는 오토바이라도 하나 사주려나 그러시는데 말에 뼈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자 신우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사줄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자전거라도 사줬지 그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대요. 황당해하는 저를 보면서 신우가 한다는 말이 시부모는 똥차도 한 대 없는데 친정부모님 차 바꿔드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안 났냐입니다.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너나 잘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네요. 하지만 시조카들도 있는 자리에서 괜히 돈 가지고 어른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시했어요. 외식비로 거진 50만 원, 그나마도 돼지갈비라서 그 정도 나온 거라며
봐줬다는 식으로 아주버님이 이죽거리는데 너무 짜증나대요. 5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은 기분이라 이래저래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도 다들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 걸 거라고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네요. 한편 신우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도 차가 없으니 어지간히 불편하긴 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심했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만 자기도 절 볼낯이 없으니 말을 못 꺼냈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신우와 아주버님한테 만나자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시부모님 차 한 대 뽑아드리자고요. 저는 3천만 원대의 국산차를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제가 반을 대겠다 대신 나머지 반은 아주버님과 신우 두 분이 해결하시라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한 사람당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버님이 먼저 아주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신우도 하는 말이 그런 목돈이 어디 있겠냐면서 자기는 못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쩌겠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해드리자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그래도 말을 꺼냈는데 안 해드리는 게 어딨냐면서 일단 저더러 사드리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조금씩 갚아주겠다나요? 신우 뭘 보고 그 말을 믿어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주버님까지 가세를 해서는 윗사람들 불러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떼먹기를 하겠냐 어쩌겠냐며 일단 그냥 한 대 뽑아드리라고 거의 강요를 하대요. 그러면서 이미 어머님 아버님께도 차 한 대 뽑아드리겠다고 귀띔을 해놨다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경솔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두 분이 빚을 지든 대출을 받든 해서 뽑아드리라고 나는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친정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 친정 부모님은 내 사업 이렇게 되게끔 미천을 대주신 분들이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잘해봐라. 그 한마디 해주신 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잘해드리냐고 딱 잘라 말했지요. 솔직히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아주버님하고 신우가 정신머리가 없구나, 염치가 없구나 그렇게 욕이나 몇 번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지요. 그게 결정타였고요.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자기랑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상의할 게 뭐가 있냐. 차값이 반을 내가 낸다는데도 나머지 반을 못 내겠다는데 돈이 없으면 차를 못 사는 거지. 거기에 상의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저보다 못 벌어서 말은 안 했지만 매달 친정에는 200씩 드리면서 시부모님한테는 50밖에 안 드리지 않았냐. 저더러 그게 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서 저더러 무조건 너무 한다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이 시부모님한테만 50이지 아주버님이고 신우고 거기에 당신이 갖다주는 돈은 계산 안 하냐고 소리를 지르니 그건 자기 용돈인데 왜 간섭하냐고 화를 내대요. 그 용돈도 내 주머니에서 나왔지 않냐니까. 아무튼 저더러 시댁을 너무 무시한답니다. 한마디로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심통 부리고 우기기만 하더라고요. 결혼 전 대화가 잘 통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던 남자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사람만 내 옆에 있나 그 생각에 갑자기 너무 서글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일단 그만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저를 안 놔주는 겁니다. 당장 시부모님한테도 차를 사준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라면서요. 그렇게 한 30분 가까이 실랑이를 하다가 지친 제가 그만하자 했습니다. 이런 남잔 줄도 몰랐고 지금 너무 지치고 당신 너무 못나 보인다고. 솔직히 이때도 남편이 저에게 정신 차리고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제가 마음을 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돈 가지고 유세 부리는 저 같은 여자 자기도 싫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위자료로 차 한 대 값은 꼭 받아낼 거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위자료냐고 물으니
그래도 사실혼 관계가 어쩌고. 그래서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해 기여한 게 있긴 하냐고. 당신 몇 푼이나 버냐고. 생각해보면 이때는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남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막말을 퍼부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절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데 놀라서 신발장 위에 차키만 들고 냅다 도망쳐 나왔지요. 그 길로 차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도 넘었는데 가는 내내 핸드폰이 없으니 전화도 못하고 꼭 뒤에서 남편이 쫓아오는 것 같고 온몸이 두려움으로 부들거렸고 식은땀이 절로 나대요. 그리고 겨우 간신히 친정에 도착했어요. 제 모습을 본 친정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정아버지께서 아는 경찰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 경찰을 대동하여 다시 서울 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여니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남편이 지 승질에 못 이겼는지 TV고 뭐고 다 때려 부셔놨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런 남잔 줄 모르고 3년 가까운 시간을 살을 부대끼며 살았다는 게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와 함께 간 경찰을 보더니 자기가 넘어져서 이렇게 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대요. 하지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지요. 아버지 지인인 경찰의 도움으로 남편이 일단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저는 그 틈에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아버지와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은 변호사를 선임했지요. 기물파손과 협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명으로 남편을 고소했거든요.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며 그동안 우리 같이 산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합의만 해주면 제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에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신우랑 아주버님 내외까지 다들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댔고 문자를 보내는데 확인 안 하고 무시하는 것도 환장할 노릇이대요. 그래서 결국 핸드폰 번호는 바꿨고 남편에게는 합의도 선처도 없다 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솔직히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마음이 후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 안 해줘가지고 괜히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지 그것도 그것대로 무서워요. 하지만 매번 남편에게 맞춰주고 배려해줬더니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더니 딱 그 모양이잖아요? 더는 남편 뜻대로 단 한 개도 안 해줄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버릇 나쁜 신우 때문에 정말 환장하기 직전인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신우 언제쯤 정신을 차리려고 이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긴 신우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딸이 저 모양인데도 감싸고 돌기 바쁜 시어머니가 제일 문제 같기도 해요. 남편과는 대학교를 다니던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같은 전공에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 거의 매일같이 붙어 다녔지요. 그런데 정이 무섭다고 몇 년을 친구로 지냈더니 그새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던 모양이에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툭하면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사귀자고 들이댔는데 그게 싫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제 나이 31살의 남편과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이미 알건 다 아는 사이였고 서로를 지켜본 시간이 있었으니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연애였지요. 사귀는 2년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울고 웃으며 연애를 했어요. 남편에게서 어설프지만 낭만적인 프로포즈도 받았고요. 정말이지 결혼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모난 것 없이 원만했달까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누나인 손희 신우 때문에요. 저희 신혼집은 신혼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무척 가까웠습니다. 신혼의 근처로 신혼집을 구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지요.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에게는 조금 황당한 이야기겠지만
남편에게는 오랫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나마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강아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 그렇게 심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저랑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도 힘들고 이제 만사가 귀찮다며 남편더러 강아지도 데리고 나가라셨지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출근을 하면 오랫동안 강아지가 혼자 집에 있어야 하잖아요. 남편 말로는 그렇게 되면 강아지가 밥도 안 먹고 볼 일도 안 보고 온종일 울어댈 게 뻔하다면서. 그런데 그나마 누구라도 하다못해 신우라도 얼굴을 비추면 상황이 좀 나을 것 같다나요? 그런 이유로 남편이 신혼집을 꼭 신우집 근처에 얻기를 바라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어찌나 간곡히 부탁을 하던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마침 그 동네가 집값이 다른 곳에 비해 좀 저렴하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신우네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신우에게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언젠가부터 제 옷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제 기억을 의심했네요. 내가 빨래통에 벗어놓고 기억을 못하나, 어디 다른 옷걸이에 잘못 걸려있나. 그런데 웃긴 건 그러다 며칠 지나면 어느샌가 사라졌던 옷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옷이 다 망가져 있었다는 거였지만요. 제가 어려서부터 옷 욕심이 있어서 밥은 굶을지언정 옷만큼은 좋은 걸로 사 입는데 그런 옷들이 찢어져 있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 상태로 생각지도 못한 데 처박혀 있기 일쑤였으니 어이없고 열받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옷이 사라진 날도 다시 나타난 날도 전부 다 신우가 저희 집에 남편 강아지 챙겨준다고 왔던 날이랑 겹치대요. 이걸 남편한테 말하자니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잘못했다간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모른 채 하자니 심증이 확실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제가 눈치를 챈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꽤 이름난 고깃집이 있는데 운 좋게 거기 식사권을 선물 받아 남편과 방문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신우와 신우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우가 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정말 고급 블라우스라서 저도 아까워서 거의 못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니 저는 제가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겨놓고 안 찾아왔나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세탁소에 연락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떡하니 신우가 입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똑같은 옷일 수가 없었던 게 그게 정말 품절에 품절을 거듭해서 제가 2달이나 기다려서 해외에서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물해준 남편도 대번에 옷을 알아보고는 신우한테 어디서 구했냐고 묻더라고요. 신우는 신우 남편이 앞에 있어서인지 얼굴만 벌개져서 별말도 못하고, 그런 신우 얼굴을 보니 그동안 제가 수상하게 생각한 게 사실이라는 확신이 딱 들더라니까요. 저는 그대로 남편을 데리고 나와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우가 강아지 봐준다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 옷이 사라지고 나타나길 반복했다. 그런데 옷이 항상 망가져서 와서 너무 속상했다. 몇 개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저 블라우스 확실히 내 거다. 팔찌에 걸려서 손목 안쪽에 실크 울이 나간 곳이 있으니 확인을 해봐라. 처음엔 생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저한테 자기 누나를 의심하냐며 화를 내던 남편도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니 설마 싶었는지 신우를 식당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곧이어 신우가 나왔고 남편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신우 손목을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제가 말한 소매단을 확인하더니 신우더러 진짜 그동안 제 옷에 손을 댄 거냐고 대놓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냥 너무 예뻐서 몇 번 빌려 입은 거래요. 그리고는 다 돌려줬는데 뭐가 문제냐입니다. 저한테는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그냥 빌려주기 싫었으면 자기한테 대놓고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화까지 내대요. 그러자 남편이 먼저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사과부터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매형도 부를 거냐, 매형한테 변상해달라고 한다고 신우를 압박했어요. 사실 신우랑 신우 남편이랑 사이가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뭔진 몰라도 신우가 신우 남편한테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아주 설설기느라 바쁘거든요. 그러자 신우가 그러지 말라면서 자기가 꼭 물어준답니다. 얼만지 자기한테 알려주면 자기가 다 갚겠다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대충 종이에 적어보니 신우한테 받아야 할 돈이 못해도 400은 되겠더군요. 남편도 제 옷들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지 좀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누나라고 신경이 쓰이기는 했는지 저더러 꼭 받을 거냐고 떠보듯 묻길래 받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봐야 다시는 그런 짓거리를 안 할 거 아니냐고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더 냉랭하게 말했네요. 그리고 남편도 말뜻을 알아차렸는지 더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신우는 자기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뻔히 알지 않냐는 말과 함께 3개월을 질질 끌면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우가 자기는 남편 강아지 봐주면서 돈 받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 소리를 수백 번은 하길래 400에서 강아지 봐준 값은 빼줬네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신우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냈어요. 전에는 그래도 주말에 같이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다 때려쳤지요 뭐. 한편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는 나이 때문인지 갑자기 조금 앓기 시작하다가 순식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신우랑 저희가 만나고 어쩌고 할 접점이 없었달까요. 그러다 작년 초였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편의점을 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를 말렸습니다. 평생을 일을 하셨으니 이제는 좀 쉬셨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선 그냥 당신 용돈이나 벌까 싶어서 그런다며 그렇지 않아도 친하게 지내시던 친구분이 하던 걸 그냥 이어받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평생 회사 생활만 하시던 아버지가 잘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또 주변 사람들 말이 그래도 할 일이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더는 말릴 수 없었지요. 그리고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시고 한 4달이나 되었을까요? 하루는 신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 남편하고 저하고 통화할 일이 평소에 얼마나 있겠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불이 나게 받았습니다. 근래 신우 남편이 실직을 했단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신우하고 사이가 안 좋긴 했어도 은근히 신경은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 남편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 남편한테 저희 친정아버지가 편의점 창업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자기도 편의점을 한번 해볼까 싶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그러냐 하고 대꾸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창업하기 전에 경험을 쌓고 싶어서 그런다며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편의점에서 신우가 일을 좀 해봐도 되겠냐입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다른 편의점에서 일을 배워보기로 했다나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가게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그럴 수가 없으니 일단 친정부모님께 여쭤는 보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대번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친정의 신우가 제 옷 훔쳐갔던 이야기는 안 했어요. 남편 체면도 있고 제 남편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제가 하는 편의점도 아니고 무려 사돈어른인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설마 또 뭐 나쁜 짓을 하겠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우더러 와서 일해보라 했지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친정아버지 말씀이 신우가 손님들한테도 삭삭하고 상냥하고 일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구나 생각했고 신우가 옷을 훔쳐가고 그런 건 역시 실수였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후로 신우와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은 회복이 되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건 저희 섣부른 판단이었던 모양입니다. 신우가 저희 친정아버지 편의점에서 일한 지 3달이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하루는 친정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남편은 데려오지 말고 꼭 저 혼자서 오라고 하시더군요. 느낌적으로 신우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으신가 보다 알아챘지요. 그리고 역시나 신우가 문제였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부터 재고가 맞지를 않더래요. 처음엔 그래서 나이든 당신을 의심하셨답니다. 발주를 잘못했나 아니면 돈을 잘못 받았나. 그런데 그 액수가 처음엔 몇천 원이었고
라면 한두 개였는데 언젠가부턴 하루에 크게는 몇만 원도 비더라는 거예요. 편의점이 진짜 무슨 대형마트처럼 큰 것도 아니고 20평 남짓이었는데 결국 친정아버지께서 매장 안을 찍었던 지난 영상들을 돌려보셨답니다. 그리고 신우의 충격적인 행동을 발견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계산대에 손을 댄 건 물론이고 손님에게 팔아야 할 음식도 자기 가방에다 아무렇지 않게 챙겨가고 그러더라니까요. 심심하면 과자도 까먹고 심지어 판매용 손톱깎이를 뜯어다 지 손톱을 손질하고 있지를 않나? 가관도 아니더군요. 아버지한테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300만 원쯤 되는 것 같다며 당신도 머리가 아파서 계산하다 말았다고 어째야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신우한테도 얘기했냐 물으니 아직 못하셨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당신도 복잡하다고요. 아버지께 제가 해결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고 계시라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댁으로 오라 했습니다.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했더니 편의점 출근이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도 된다고 친정아버지하고 제가 다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댁에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신우와 신우 남편이 모였어요. 모두가 외식을 가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요. 출발하자는 어머님을 자리에 앉히고 그 자리에서 친정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영상들을 틀었습니다. 역시 한 짓이 있어서 그런가 신우가 제일 먼저 알아채더라고요. 저더러 뭐 하는 짓이냐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들길래 저도 신우를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신우더러 도둑질할 데가 없어서 사돈가게에 와서 그 짓을 하냐고 따졌어요. 신우 남편도 그제서야 말귀를 알아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신우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하시길래 어머님 잘난 따님이 저희 친정아버지 편의점에서 300만 원치도 넘는 돈과 물건을 훔쳤다고 어쩌면 좋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바로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냐면서 신우 등짝을 때리시대요. 아버님도 언젠가 개망신당할 줄 알았다면서 그리고 여기까지였다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뒤이어 하신 말씀이 어이가 없었어요. 저더러 하시는 소리가 신우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그 어물을 감춰주고 덮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정아버지도 너무 하신대요. 신우가 어린애도 아니고 따로 불러서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신 건지 모르겠답니다. 마치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우 없이 행동하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사람이 쥐똥굴인지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한마디 하대요. 지금 제일 쪽팔린 게 누군 줄 아냐면서 자기라고요. 이제 무슨 낯으로 처가 식구들을 보냐면서 그러면서 어머님더러 그러니까 누나 손목을 분질러 놓던지 해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놨어야지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신우한테도 나이값 좀 하고 살라고 진짜 어디 가서 콩밥을 한번 처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돈 변상해드리고 오라대요. 안 그러면 횡령죄로 고소하시게 할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신우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며 미안하답니다.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그랬다며 자기가 가져간 거 보면 다 라면에 도시락에 소주에 진짜 먹고 살려고 가져간 거라고 한 번만 봐달래요. 그러자 신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언제 굶고 살았냐고 말도 안 되는 핑계 좀 대지 말랍니다. 여담이지만 신우랑 살부대 끼고 사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도 감싸주는 게 없던데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대요. 아무튼 그러다 신우랑 신우 남편이랑 또 싸우고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 남편이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께 3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참고로 그 석 달 동안 저희 아버지는 신우가 일을 그따위로 하는지도 모르고 월급에 보너스까지 주셨다니 300만 원도 적게 느껴졌네요. 그리고 신우는 저희 친정에 가서 저희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배신감을 느끼셨다며 속상해하셨고 어머니도 꽤나 난처해하셨지요. 그리고 옆에서 저희 남편은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단 소리만 해댈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와는 물론이고 어머님 아버님과도 굉장히 서먹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기어이 신우를 저희 친정아버지 앞에 꿇어앉게 했다며 괘씸해 죽겠다 하시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당신 눈밖에 나는 짓 하나라도 했다간 어떻게 할지 두고 보란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리까지 듣고 어디 무서워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이나 붙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남편도 신우도 신우지만 자기 부모님이 저 정도로 경우가 없으신 줄은 몰랐다며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대요. 그래서 이제 왕래를 아예 안 합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땡큐지요. 친정아버지는 편의점을 1년 만에 접으셨어요. 본사랑 계약 기간이 있어서 곤란해하셨는데 다행히 전에 하시던 아버지 친구분이 당신한테 다시 넘기라 하셔서 쉽게 해결되었지요. 그리고 저희 이사도 했네요. 더 이상 신혼애랑 가까이 살 이유도 없고 제가 학원도 옮기면서 아예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갔지요. 시댁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한 요즘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